이강민의 잡지사 5월 13번째 페이지. 택시미터기가 빠르게 올라가는 순간에도 그저 미터법의 우수함에 탄복할 것 같은 남자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렇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신동님께서 작가님 지난 시간에 배운 리튬을 정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초고순도로 정제하면 리튬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던데 이 원리는 무엇인지 왜 그래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좀 해주세요. 리튬을 우리가 리튬 광산 같은 데서 캐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성분들하고 많이 섞여 있을 뿐더러 네.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만들 수 있는 그 상태로 준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튬만 혹은 뭐 리튬과 뭐 탄소가 붙어 있는 성분, 리튬, 수소, 산소가 붙어 있는 그런 성분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작업에서 이제 리튬 외에 이제 잡다한 것들을 싹 걸러내고 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이제 흔히 리튬을 정제한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 정제 작업을 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이것을 중시하는 것인데 늘 하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뭐 이 사업을 상당히 유망하게 여기서 투자도 많이 했었고 아니 일론 머스크가 뭐 이거 돈 찍어내는 산업이라고 막 홍보하고 다닌다고. 리튬이온 배터리 만들려면 이걸 중간에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리튬 광산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도 네. 다들 이제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미래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산이 있는 나라에서 캔 다음에 네. 바로 요 정제까지 해가지고 바로 이제 이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많이들 뭐 여러 가지로 막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뭐 수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는 막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남아메리카에 예. 이런데 리튬이 많이 나오는 데하고 합작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당신네 나라에서 리튬이 나면 네. 그 리튬 광산을 캐가지고 네.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뭐 한국에 공업단지 있는 데서 네. 기술력 같은 게 거기 풍부하니까 그렇죠. 우리 거기서 정제를 해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 만드는데 팔아먹을 텐데 우리가 같이 합작 투자해서 만든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네. 서로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광산에 대해서 좀 배우고 당신네들은 이 리튬 정제하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면 서로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무서운 게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예. 기술도 발달해 있고 자기 나라 자체의 자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광산업도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서는 패키지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돈만 내쇼. 그러면 너네 나라에서 막 캐고 정제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익만 챙겨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짜 치열하게 기업인들이 전략을 짜는 그런 문제죠. 정제 글로벌 경쟁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이상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상한 거 좋아해요. 네. 지난 시간에 네. 우리가 이제 리튬이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물만 닿아도 막 반응을 한다. 맞아. 그래서 이제 사막 같은 데서 찾기가 유독 좋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감이 좋으신 분들은 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비가 내리면 리튬이 다 물과 반응해서 녹아가지고 다 물에 씻겨서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사막도 뭐 강우량이 있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 뭐 100만 년 전, 1억 년 전에 리튬이 있던 곳 이런 곳이 다 물에 씻겨서 내려갔겠죠. 그럼 그게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바다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리튬을 그래서 바닷물에 리튬이 아닌 게 아니라 조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제해보겠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요? 리튬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 요게 정제하면 정제가 될 만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리튬을 정제해봐야 쓸 데가 없으니까 뭐 약 만드는데 이런 데 조금 쓰고 했으니 쓸 데가 없으니까 이게 별로 큰 사업이 안 됐었는데 배터리. 요즘은 리튬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기술이 있으면 이거 뭐 광산이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렇죠. 우리도 이거 뭐 할 수 그야말로 바닷물 맹물로 이 노다지를 하는 장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길어지는 거 보니까 왠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1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강릉 앞바다에 요거 연구소도 짓고 요거 설비도만 만들고 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좋은 소식이 안 들린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원서 오픈 타임 인주기율표 저희가 수헬리까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뭐 예상들 하시겠지만 어떤 소 만나볼까요? 오늘 베릴륨 차례입니다. 수헬리 베릴륨. 그렇습니다. 베릴륨.
근데 베릴륨은 저희가 뭐 아무리 잡다한 지식사전이지만 이렇게 잡다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생소하거든요, 저한테는. 아하. 근데 여러분, 한국갤럽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보석 1위가 다이아몬드, 2위가 진주, 그리고 3위가 에메랄드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베릴륨이 이 에메랄드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에메랄드에 꼭 있어야 되는 원소 중에 하나죠. 사실은 뭐 에메랄드의 거의 주성분이다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에메랄드가 뭐 알루미늄, 규소, 산소 뭐 이런 거하고 베릴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자들이 조합되어 있는 게 이제 에메랄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베릴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대충 한 5%, 10%? 그 정도입니다. 무게로 따져보면. 네. 그럼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알루미늄, 규소, 산소 이런 거는 그냥 보통 돌 속에 흔히 있는 겁니다. 알루미늄, 규소 이런 거는 그냥 돌 그 자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예. 굉장히 흔히 있는 거고 네. 산소도 뭐 지구에 널려 있는 게 산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모든 돌 속에 항상 흔하게 있는 거라 가지고 네. 그것만 뭉쳐 가지고는 뭐 제대로 된 게 나오지 않아요. 네. 보석이 되지를 않아요. 네. 거기다 뭘 좀 더 넣어야지 영롱한 보석이 되는데 바로 그 뭘 좀 더에 해당하는 게 베릴륨 한 베릴륨인 스푼을 거죠. 넣었더니 그렇습니다. 보석이 되더라. 근데 또 이게 또 오묘한 게 네. 참 이래서 이제 보석이 귀한 건데 네. 그냥 그럼 베릴륨이 뭔가 핵심인 것 같잖아요. 네. 베릴륨 덩어리만 있으면 또 전혀 보석처럼 안 생겼어요. 오묘하네요. 그냥 뭐 아무 뭐 그냥 쇠덩어리처럼 생겼어요. 그러네. 그냥 좀 썰렁한 쇠덩어리처럼 생겼어요. 네. 베릴륨하고 여러 가지 그런 딴 규소, 알루미늄 이런 흔한 성분들이 잘 조합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크리스탈 결정이라고 하죠. 그런 모양을 딱 이루고 있어야지 에메랄드가 되는데 네.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뭐죠? 그렇게 그 정도만 가지고 에메랄드를 만들면 에메랄드 비슷하게 되거든요. 네. 그 정도로는 또 가치를 별로 평가 못 받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아주 극소량 불순물로 네. 크로미움 같은 거, 크로미움. 딴 게 또 약간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롱한 빛깔이 나면서 고운 어떤 고품위를 인정받는 고운 에메랄드가 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 흔히 무슨 바닷가에 있는 호텔 그런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에메랄드빛 바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에메랄드빛 바다를 사실은 에메랄드보다 더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보고 에메랄드빛 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에메랄드를 보고 바닷빛 보석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바로 그 에메랄드, 베릴륨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 쓰는 과학자다운 엄청난 표현이었고요. 이게 근데 보니까 이제 원소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름 붙이는 게 참 재밌더만요. 네네. 그 헬륨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에서 또 리튬은 이제 돌을 뜻하는 그리스어 리토스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셨는데 베릴륨도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베릴륨 비하인드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베릴륨이 나오는 돌이 베릴이라고 하는 돌이거든요. 우리말로 녹주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에메랄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녹주석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푸딩딩하게 생겼습니다. 그 녹주석 베릴에서 나오는 원소다라고 해서 베릴륨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베릴륨에서 단맛이 난다고 해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사실은 베릴륨은 뭐 일단 베릴륨 먹는 거 아니고요. 베릴륨 먹는다고 해서 단맛은 안 납니다. 그래요? 베릴륨이 들어있는 일부 물질 중에 단맛이 나는 그런 게 이제 조금 있어요. 납 같은 경우에도 잘 이용하면 단맛을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단맛이 나는 의외의 물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뭐 약간 신경 같은 데를 교란시켜서 좀 그런 것인데, 그래서 베릴륨 들어있는 일부 그런 불순 물질 중에 산소하고 베릴륨 뭐 이런 게 있는 물질 중에 단맛이 나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뭐 단맛에 관련된 뭐 그런 이름을 뭐 글루니움 막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건 순수 베릴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인정되지 않고. 아마 스웨덴 분이 발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스웨덴이에요. 베릴, 그러니까 왜냐면 스웨덴에 광산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베릴 녹주석에서 아마 뭐 에메랄드 뭐 이런 거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메랄드는 없는 녹주석을 막 이렇게 뒤져보면서 어떻게 하면 에메랄드로 바꿀 수 없을까? 이런 거 궁리하시다가 여기에 특이한 게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베릴륨 찾아내서 이름을 붙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베릴륨은 우리나라에도 매장돼 있습니까? 매장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대량 세계적으로는 베릴륨이 어디에 많이 매장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에메랄드가 많이 나는 곳. 그러니까 에메랄드 상태의 베릴륨이 특히 많이 나는 곳 하면 한 나라가 있는데 어디죠? 이 말 뒤에 이어질 나라 이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닭다리 먹고. 연배가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내가 알지 이거를? 무슨 그 연배니까 아시는 거죠.
콜롬비아. 또 우리 또 젊은 청취자분들께서 예. 이게 무엇이냐.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낯선 이런 네. 아재 문화. 그렇죠. 생소하구나라고. 서로 이해하고 좀 네. 보듬어줬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 바로 콜롬비아 에메랄드 광산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운영되는 광산만 130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뭐 에메랄드, 녹주석, 베릴이 우리나라에 풍부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난다라고 할 만큼은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이제 광산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등록돼 있는 곳을 보면 네. 일단 뭐 에메랄드가 난다기보다도 녹주석이 나는 곳으로 뭐 강원도 또 특히 이제 충청 지역에 꽤나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충청북도, 충청남도에도 좀 있고요. 네. 충청북도의 충주, 청주, 괴산 뭐 이런 곳에서 녹주석이 좀 난다. 네. 그럼 녹주석이 있으면 에메랄드도 있고 베릴륨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곳에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렇게 채굴은 많지가 안 하나 않고. 보네요. 예? 채굴은 안 하나 보네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채굴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다른 거 캐는 광산에서 캐다가 이제 베릴륨 녹주석이 좀 나오면 그것도 좀 이제 빼가지고 쓰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나라 광업 자체가 인건비를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릴륨이 있지만 뭐 굳이 파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데 혹시나 어떤 조상태대로 내려온 선산 이런 게 충청 지역에 있다. 네네. 근데 이제 볼초하다 보니까 네. 뭔가 푸르딩딩한 돌이 보인다. 그럼 이제 잘 가져오셔가지고 예. 잘 닦아가지고 혹시 에메랄드가 아닌지 베릴륨에 관련된 뭐가 있지 않은지 아하. 보시면 노다지다. 가능성은 높지는 사람들이 않겠지만. 모르는 겁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베릴륨이 말이죠. 제가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초반에 드렸는데 실제로 빅픽처 원소기호 빅데이터 자료라는 데에 따르면 이제 서적에서 원소들이 언급되는 빈도를 조사해봤더니 베릴륨은 100만 단어당 고작 0.55단어의 비율로 등장해서 주요 원소 20개 중 꼴찌를 기록했고 전체 원소로 따져도 55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예, 나름 그 원소 번호 넘버 4인데 왜 이렇게 그렇죠. 인지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릴륨을 이용하는 산업 분야가 사실은 꽤나 있는데 네. 대량으로 사용하는 분야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베릴륨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럴 만큼 그러니까 화제거리가 될 만한 일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베릴륨이 좀 언급이 덜 되는 편이긴 한데 네. 사실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리튬도 비슷한 신세였거든요. 사실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리튬이 베릴륨보다 쓸 때 사실 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베릴륨은 의외로 쓸 때가 요소에 꽤나 있습니다. 뭐 친숙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가령 어디에 못 씁니까? 뭐 일단 제일 베릴륨으로 공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베릴륨 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릴륨 동? 네, 베릴륨 동. 그러니까 동이라는 건 구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베릴륨 구리 합금을 말하는데요. 구리를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제 구리 원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겠죠. 네. 구리는 다른 물질에 비하면 좀 이렇게 묵직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자 하나하나가 좀 크다라는 뜻이죠. 얼핏 생각을 해봐도. 네. 그래서 그 구리 덩어리는 구리 원자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붙어 있는 덩어리인데 그렇다 보니까 구리 원자 하나하나 크다 보니까 그게 많이 묻혀 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 아무래도 틈이 많이 생기겠죠. 구리 뭐 그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만 대략 뭐 이런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구리 원자가 동그란 공 모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 큰 원자가 쭉 많이 모여서 붙어 있다라고 하면 사이사이 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구리가 좀 강도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 구리가 철 같은 것보다 좀 약하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가 네. 이렇게 있었는데 네네. 철이 청동보다 훨씬 강해가지고 네. 청동기 쓰던 나라는 철기 시대 그렇죠. 나라들한테 전쟁에 망하고 쓰지고. 어쩌고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구리가 좀 약해요. 네. 그래서 구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딴 합금 같은 거를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청동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구리를 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기막힌 것으로 바로 요 베릴륨을 아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원리냐?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베릴륨이 앞쪽에 있는 원소잖아요. 네. 리튬 다음에는 정말 완전 제일 가벼운 거라고 하기에는 리튬에서 한 칸 밀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리튬이 정말 가벼운 금속 원소죠. 네. 그래서 구리하고 합금을 잘 만들면 그 구리의 딱 틈 사이에 아. 베릴륨이 딱 끼면 맞을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두 개를 섞어 놓으면 네네. 구리인데도 네. 아주 경이로울 정도로 단단한 상태로 진짜? 변하게 됩니다. 와. 근데 구리의 기본 특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구리는 이제 전기 잘 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선 같은 거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뭔가 굉장히 강하고 튼튼해야 된다.
그럼 베릴륨 동이 최선의 선택이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이는 어떤 정밀 부품, 전기 부품 이런 것 중에 네. 베릴륨 동으로 돼 있는 거를 쓴다라는 건 이제 뭐 거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오디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네.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가격의 기기로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디오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돈을 엄청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큰맘 먹고 네. 뭔가 좀 질러보자라고 하면서 투자하는 것 중에 네. 베릴륨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베릴륨 동으로 되어 있는 무슨 단자나 연결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잘 통하면서도 네. 안 상하고 튼튼하게 오래 가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베릴륨 동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쓰이는 데는 더 많이 쓰이기도 하고 네. 친숙하게 쓰이는 거는 그러니까 업계에 가서 베릴륨 동 저는 구합니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떤 데로 많이 생각을 하냐면 플라스틱 제품이나 뭐 플라스틱 비슷한 그런 제품은 만들 때 그걸 일일이 손으로 구부리고 뭐 이렇게 깎고 이렇게 해서 만들지 않고 열을 줘가지고 뜨끈하게 하면 물렁물렁해지니까 그때 이렇게 쿡 찍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찍어내는 그 틀을 금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플라스틱 부어놓고 찍어내면 되는데 네. 그 금형을 뭘로 만들면 좋을까요? 베릴륨. 일단 금형은 튼튼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열에 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온도를 무조건. 높여서 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꼭 필요하냐? 플라스틱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찍었을 때 플라스틱이 잘 떨어져 나와야 돼요. 금형을 잘 만들었는데 네네. 플라스틱 끼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그치. 안 떨어지면 골치 아픈 거죠. 그렇겠네요. 제일 피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형이 플라스틱하고는 네. 안 붙으면서 튼튼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정밀하게 모양을 새겨서 가지고 수천 번을 찍어내도 그게 닳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에 다 부합하는 게 그 조건에 잘 부합하는 게 바로 이 베릴륨 동입니다. 그 베릴륨 동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 잘 통하고 무게가 적당하면서도 튼튼하다, 구리다. 구리니까 또 녹도 좀 덜 쓸고 이런 장점도 있잖아요. 그런 특징 때문에 정밀 제품, 특히 이제 무기 쪽에 부품 같은 걸로도 왕왕 비행기 엔진이나 네. 뭐 이런 쪽에도 왕왕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베릴륨 동 관련해 가지고 어떤 걸로 한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냐면. 네. 몇 년 전에 뭐 요즘도 그 여파라기보다는 영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거 또 뉴스에서 엄청 뭐 많이 다뤄졌던 주제인데 몇 년 전에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하고 약간 무역 분쟁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 뭐 화이트 리스트를 뭐 어떻게 한 해 만에 했던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일본에서 통제를 하려고 했던 게 뭐냐? 바로 이 베릴륨 동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이름만 봐도 이 업계에서는 딱 느낌이 오는 게 이거 왜 베릴륨 구리나 베릴륨 합금이라고 안 하고 베릴륨 원소 기호가 B2이지 않습니까? 네네. 구리 원소 기호가 CU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 뭐 BQ, 100Q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쉽게. 그냥 쉽게.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걸 베릴륨 동이라고 통상 업계에서 많이 불러요. 왜 그럴까요? 일본 업체들이 이거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한자어로 구리가 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거를 베릴륨 동이라고 하거든요. 베릴륨 우동. 일본에서 일본 업체가 베릴륨 동을 잘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때 걸고 넘어졌어요. 그때 일본과 이슈였기 때문에. 그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 원래는 베릴륨 동 포함되어 있었는데 베릴륨 동은 뭐 무기로는 뭐 무기 재료가 될 수 있고 어쩌고 뭐 이런 거 이유로 걸어가지고 그때 좀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맞아. 그때 화제가 됐던 품목 중에 베릴륨 동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만큼 일본이 좀 앞서 있는 분야고 우리나라는 좀 뒤쳐져 있는 분야죠. 근데 뭐 우리나라 요즘 업계 돌아가는 걸 보면 굳이 이 일본 베릴륨 동 기술을 따라잡는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다기보다는 베릴륨 귀하거든요. 네. 에메랄드 뭐 이런데 에메랄드에만 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뭐 흔한 거 아니거든요. 콜롬비아 가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베릴륨을 안 쓰고 비슷한 어떤 급의 성능을 내는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없을까. 뭐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좀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릴륨이 좀 가볍지만 그 단단한 특성 때문에 뭐 우리 베릴륨 드라이버 이런 것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골프채 헤드로도 쓰이고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에도 베릴륨이 쓰였다고. 그렇습니다. 베릴륨 생각해 보시면 원소 기호 중에 앞쪽에 있는 것들, 주기율표에서 앞쪽에 있는 거라는 게 역시 또 제일 눈에 쉽게 띄는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튬이 금속으로 뭔가 이렇게 단단한 걸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물질이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리튬은 반대로 화학 반응이 너무 잘 일어난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리튬은 그걸로 뭔가 모양 같은 걸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로 어떤 튼튼한 무슨 도구를 만든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한없이 가벼워. 한없이 가벼운 건 둘째치고 화학 반응이 너무 잘 일어나니까. 그러면서도 가벼워요. 가볍죠. 네, 네. 물만 튀어도 뭐 지글지글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뭘 이런 어떤 성분으로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이런 틀을 가진 단단한 모양이 있는 걸로 쓰기에는 곤란한 재료가 리튬이거든요. 네. 그러면 뭘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놔도 덩어리로 만들어서 어떤 그 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춰 놔도 뭔가 함부로 쉽게 흐물어지지 않고 물 튄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녹아내리고 이러지 않는 것 중에서는 네, 네. 우리가 우주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벼운 게 뭐냐라고 하면 베릴륨인 거죠. 몸은 가볍지만 성품은 아주 우직하군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너무 또 의인법을 베릴륨도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나 이런 거에 비하면 화학 반응을 좀 잘 일으키는 편인데 리튬에 비하면 그래도 상대 안 될 정도로 네. 화학 반응을 좀 덜 일으키는 편이기 때문에 가벼운 걸로 따지면 한없이 가벼운데 그래도 이거는 뭔가 모양을 만드는 뭘로 쓸 수는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 네. 이거 우주선 형태로 만들어 놓는 망원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켓에 실어가지고 우주 멀리 보내야 되는 그런 망원경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주 멀리 보낸다는 게 그냥 예전에 허블 우주 망원경처럼 지구 근처에 이렇게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네. 저 멀리 한참 멀리 띄워놨습니다. 그렇죠. 달보다도 훨씬 더 먼데 그래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보내놨거든요. 네. 거기 그 정도 위치 되어야지 멀리 보기 좋을 거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만 해도 거기까지 보낼 로켓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어떻게든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재료를 찾다가 뭐 많이 쪼았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네, 네. 그냥 거울로 이제 이렇게 오목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별을 관찰하는데 거울을 뭐 더 얇게 만들어봐라. 접었다가 펼치는 방식으로 만들어봐라. 실제로 접었다가 펴니다. 그렇더라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네. 그렇게 해서 막 쪼고 막 했겠죠. 네. 거울 만드는 사람들을. 네. 제 생각엔 거울 만드는 분이 어느 순간 좀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베릴륨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베릴륨 이상 더 가벼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외계인이 와도 불가능하다. 오기가 우주에서 제일 생겼구나. 가볍지 않느냐. 예. 라고 해가지고 베릴륨 계열 소재로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달보다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한복판으로 보내가지고 네. 우주에서 약간 이렇게 변신 합체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네. 활짝 거울을 펼쳐서 지금도 우주를 쳐다보고 있다. 네. 우리 인류가 우주의 가장 먼 곳을 볼 수 있는 방법 베릴륨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임새가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디오 단자 연결선뿐만 아니라 스피커, 베릴륨 스피커도 굉장히 알아주는 고가의 장비이고. 그렇죠. 베릴륨이 워낙에 가볍기 때문에 가볍고 이런 묘한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베릴륨이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의외로 음악 장비 같은 데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저기 헬륨 편에서 이야기했듯이 무게가 얼마나 가볍냐 무겁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무거워지냐 가벼워지냐 그렇죠.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런 게 다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 장비 같은 데 많이 쓰이고요. 베릴륨 뭐 스피커에서 이제 트위터라는 부품 만들 때 베릴륨 많이 쓰이죠.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이어폰에 베릴륨 넣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트라이앵글 같은 거, 탬버린 같은 거 연주용으로 멋있게 노래방에 비치된 이런 거 말고요. 오케스트라 같은 데서 연주용으로 멋있게 쓸 때는 베릴륨이 조금 들어가야지 소리가 더 맑고 좋아진다라고 해서 트라이앵글이나 탬버린 같은 경우에도 베릴륨 조금 넣는 경우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거 말고 좋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르죠. 문방구 약간 스카이캐슬에 있는 문방구면 베릴륨 좀 든 거 그렇죠. 팔 수도 문방구도 있겠죠. 문방구 나름이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베릴륨에 대해 오늘 알아봤고요. 마치기 전에 짧게 이렇게 강하고 가볍고 공학적으로 장점이 많은 베릴륨이 치명적인 단점이랄까요?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얘네가 성면보다도 독성이 강한 1급 발암 물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베릴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 반응을 이게 어느 정도 잘 일으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베릴륨이 가루 상태 혹은 베릴륨이 뜨겁게 가공돼가지고 연기 상태로 됐을 때 사람이 들이마시면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준치나 이런 것도 정해놨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베릴륨 관련해서 관련된 그런 일 하시는 분들 사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거 이제 붙어 있잖아요. 벽에 혹은 이제 지침으로 알려주잖아요. 네. 작업할 때 마스크나 이런 거 꼭 쓰고 해라. 그런 거 있으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쓰라고 하는 거니까 작업할 때 그런 기준이 있는 곳에서는 가루 같은 게 날릴 수 있습니다. 쓰고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전자제품 같은데 베릴륨 들어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는 너무 그렇게
뭐 너무 그러니까 걱정하실 나오겠죠. 필요는 뭐 스피커도 없고, 나오고 뭐 이어폰도 그렇게 나오고. 보시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상한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어떨까요? 하십시오. 제가 네. 뭐 못하게 한 적 있습니까? 네, 하나만 더 이상 해보면 네, 베릴륨의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용도 중에 네. 그렇지만 꽤나 많이 쓰이는 중요한 용도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나라의 연천에 가면 경기도 연천에 가면 전곡리라는 곳에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거기 이제 5월달 되면 구석기 축제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아, 네네.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의 어떤 그런 풍습 같은 걸 우리가 체험을 해보자. 재밌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예. 구석기 시대 음식을 먹어보자라고 하면서 그런 음식이 있나요? 뭘 먹겠어요 보통? 생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보통 통구이 바베큐 같은 통구이, 거 통구이 그런 거 구워서. 합니다. 예. 구석기 사람이라도 그런 거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참 머리 좋게 생사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구석기 시대의 뭐 주먹 도끼라든가 뭐 돌도끼 이런 거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돌처럼 그냥 돌멩이 쪼갠 것처럼 생겼잖아요. 네. 뭔지도 알아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치, 보통 그치. 예. 모르는 눈으로 보면 예. 그게 도대체 1000년 지난 건지 10만 년 지난 건지 20만 년 지난 건지 어떻게 조사를 할까요? 무슨 수로 조사를 할까요? 모르죠. 이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부터 과학자들 뗀 석기잖아요. 그냥 어디서 네. 떼왔는지도 뭐 언제 뗀 건지 어저께 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조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한 가지 유용하게 사용되어 있는 재밌는 방법으로 우주 먼 곳에서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블랙홀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온갖 이상한 무시무시한 방사능 막 이런 게 막 다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게 가끔가다 한 번씩만 퍼져도 이 넓은 우주에서는 그런 게 이제 사방으로 튀겠죠. 그리고 그게 1억 년, 10억 년, 20억 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지구에도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우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구에 날아오는 것만 따져도 어느 정도는 항상 지구에 그런 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주 그거 이제 은하 우주 방사선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멋있다. 은하 우주 방사선이라는 게 지구로 항상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맞으면 산소나 뭐 이런 공기 성분 이런 게 아주 미묘하게 약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방사능을 띤 베릴륨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별빛이 보이는 곳에 뭔가가 많이 노출되어 있을수록 은하 우주 방사선을 맞아서 네. 저 머나먼 우주 저편에 있는 어느 초신성 블랙홀에서 튀어나온 그 방사선을 맞아가지고 아주 약간의 베릴륨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별빛이 있는 곳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 만약에 땅 밑에 묻혀 있다, 더 이상 안 맞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차이를 베릴륨을 정밀 분석하는 방법으로 얼마나 별빛을 많이 받는 곳에 노출되면서 은하 우주 방사선을 맞은 흔적이 베릴륨의 형태로 남아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 뗀석기에 베릴륨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봐서 한다는 것입니다. 얘가 연식이 얼마나 이런 게 저는 이게 화학의 즐거움이자 주기율표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즐거운 표정으로 해주시고. 우주 저편에 블랙홀이 뭐 폭발하고 초신성이 어쩌고 우리하고 뭐 아무 상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가 베릴륨으로 연결고리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연천에 축제에 가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베큐를 먹을 때 그거와 연결고리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홍보하면서 축제를 하게 된다. 1년 기다려야겠네. 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릴륨이 지금은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나중에 떡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 무수한 지식 채널 사이에서 저희 그 틈바구니에서 창립한 저희 잡지사도 베릴륨 신세로 시작했으나 언젠간 떡상하리다. 애잔하군요. 상승세예요, 상승세.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베릴륨도 또 다른 쓰임을 찾고 가치가 폭등하게 되면 오늘 영상으로 다 같이 성지순례 와주시길 바랍니다. 곽재식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주기율표 곽재식 작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